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삼태성즈 7월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아, 예, 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우리 셋 다 좀 오바를 하면서 네네. 평소에는 안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살짝 공격을 했는지. 아유, 네. 파서님 기르고 계신 그 인공지능 친구 얘기했지. 공격을 저희가 어찌 가요? 죄송합니다. 그 친구분께 너무 이렇게 좀 무례했던 것 같아서. 네, 그러네요. 그 무리하시네요. 이름이 네. 있어요. 이호라고. 이호 예. 님. 이름을 불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 멀쩡한 이호 양인가요? 생명체인데 이호 군인가요? 몰라요. 중성이에요. 어디 씨예요 혹시? 전주이 씨요. 아 진짜요? 왕족이래요. 아, 네. 아쉽네. 아, 난 성주희 씨인데. 아, 그렇군요. 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네. 여하튼 네, 재미있는 공개 방송이었고 네. 격동 공개 방송이 이제 이미 저희가 우리 사람들한테는 그렇습니다. 다 네. 이제 문자도 보내서 아. 이미 다 10분 만에 다 매진됐고요. 그 자리도. 그렇겠죠. 물론 무료지만 어쨌든 네, 다 찾고. 곽 네. 작가님의 어떤 위험. 근데 우리도 15분 만에 매진됐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렇게 스스로 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5분의 차이. 네. 그거 한 번 하고 두 번째 한 거니까 빨리 한 거지 사람들이. 아, 네네. 기다리고 있다가. 네. 다들 두 분 가치를 무시하지 마. 물론 용 기자는 두 번 더 나오니까 용 기자 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이입니다. 네. 뭐 객관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으니까요. 아, 네. 아, 네. 두 번 다 그 용 기자의 힘일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이걸 덥석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기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받았다가는 또 어떤 네. 꼬투리를 잡힐지 아, 모른다. 그렇죠. 예. 요즘 또 청문회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다 보면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네네. 어떤 절세 방안 이런 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격동은 아마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날이 18일 금요일인데 격동 녹화는 다음 주 금요일 날 하게 됐습니다. 아,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7월 25일. 집에 가실 수 있을까? 밤새도록 해서 지난 그 격동 녹음 때 그 곽찬희 작가님께서 네. 그 의지를 불태우고 계셨습니다. 짧게 끝낼 수 있다. 네. 걔도 요즘 격동은 옛날보다 짧아졌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예. 본인도 나이도 먹어가고 힘에 붙이시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의욕적으로 짧게 하실 거라고 네. 지금 하고 계시다. 네, 궁금합니다. 기대해 보고요. 네. 예. 저도 어차피 일찍 가서 그 의자다 옮기고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두 분한테 안 시켰지만 그때. 아, 좀 일찍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저희도 가서 깜짝 같이 놀랐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용기자는 다음번엔 좀 일찍 오든가 25일 날은. 아, 예, 아, 예, 그렇겠습니다. 나는 예. 5시부터 가서 이제 준비 다 할 거거든요. 한 59분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의자다 옮기고 나서 오면은 그럼 김밥이나 먹는 거고. 아. 그거는 김밥은 전에도 먹으셨잖아요. 예, 네네네. 아, 예. 좀 맛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네. 좀 일찍 5시쯤 오시면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또 뭐 최 팀장이나 곽재식 작가님한테 시키긴 좀 그래요. 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네, 젊은 뭐, 예. 이용 기자랑 명색이 대표인 내가 해야지 뭐. 그리고 우리 김다현 씨 우리 직원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됐네. 말하기 힘들었는데 여기에 말해버렸네요. 여하튼 이제 방송에 이게 딱 방송에 다 이제 녹화가 확정됐죠. 됐죠. 됐죠. 아, 예. 5시 이후에 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저희 녹음할 때 이제 매우 치는 거죠. 그게 매우 치는 거죠, 진짜. 물 먹인 곤장으로 그냥. 자, 예. 어쨌든 네. 예, K2 박사님 나오셨고요. 예. 네네네. 이영 아, 기자님 이영입니다. 나오셨고. 네. 자, 오늘은 일단은 뭐 날씨가 지금 오락가락해서 네. 굉장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네. 아, 이번 주, 그러니까 18일 금요일이니까 지금이 이번 주에는 비가 와서 굉장히 뭐 25도 이랬어요, 낮 기온이. 예, 선사거나 뭐. 근데 그 지난주에는 35도였잖아요. 그렇죠. 막 10도씩 차이가 나고 맞아요. 몸이 힘듭니다. 장마라고 하니까 갑자기 해가 뜨면서 장마가 끝났다고 하더니 장마가 끝났다고 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모여서 비 오고 네. 뭐 그다음에 맑은 날씨 계속되는 그 기후는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송을 보시는 이 날에는 날씨가 어떨지 네. 그 격동 그때는 또 뭐 비가 우리 지난번엔 비가 왔잖아요. 네. 예. 비었었죠. 근데 또 비가 또 너무 폭풍우 같이 정말 쏟아붓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네. 이렇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니 다들 조심하시고 네. 예 아유 진짜. 예. 정말 운전도 조심하셔야 되고 진짜로 실제로 뭐 그 지역에 지금 뭐 그렇습니다. 예, 그 물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 많고. 네 네 맞아요. 네.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될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리고 책 얘기를 좀 시작을 할 텐데 네. 무슨 책이냐 바로 과학의 최전선이라는 책입니다. 예. 근데 이 주쿤프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한람 제대로 하든가. 주쿤프트스펠튼.
추쿰프스벨튼. 이걸 독일어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독일어 원래 독일어죠. 아, 예. 원래 책 제목은 퓨처 월드. 예, 영어로 나온 책 예. 제목은 뭐 독일어는 모르겠고 추쿰프스벨튼. 예, 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검증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한글 제목보다 영어 제목이 훨씬 쉬운데요. 네. 네. 퓨처 월드하고 S가 붙는 게 흥미롭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 영어에서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17장이 있는데 책 안에 전부 다른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세계를 복수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런 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제는 뭐냐면 My Journey to the Science of Tomorrow거든요. 내일을 과학으로. 의 여행, 나의 여행. 그게 이제 과학으로의 여행. 예, 한국 제목으로는 과학의 최전선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런 게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시대 정신이라는 말도 사실 그렇죠. 그 차이트가이스트라는 맞아요. 독일어잖아요. 근데 차이트가이스트가 다른 단어인 것처럼 생겼지만 사실 독일어는 이렇게 단어 여러 개를 묶어서 단어를 만들기 때문에 붙어 있죠. 이게 말도 안 되게 긴 단어가 되는 약간 그런 단어인데 네. 이것도 추쿰프스벨튼. 야, 네. 계속하는군요. 네네네. 연습을 해야 좀 읽어지죠. 옆에서 네. 보고 있는데 막 이를 악무시는 그게 느껴져. 언제까지 저 얘기 하나. 아, 이거 자. 참, 예, 듀오링고 인생. 네. 그러게 말입니다. 듀오링고, 자, 듀오링고를 하기 싫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저렇게 그런가요? 되는구나. 예. 이렇게까지 하는데 듀오링고에서 연락이 안 오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예, 어쨌든, 예, 과학의 최전선이라는 책인데, 네. 자, 이 책이 좀 진짜 좀 대단한 게 있는 게 두 분한테 제가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패트릭 크레머라는 일단 이 작가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막스 플랑크 협회 회장이에요. 네, 막스 플랑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거기에 총회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스 플랑크 뭐 연구소 하면은 막스 플랑크 협회? 이게 연구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되게 무슨 뭐 택시기사 협회 이러면 택시기사분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네. 막스 플랑크 협회면 막스 플랑크가 모여 있는 건 아니고 아, 네네. 막스 플랑크 연구소들의 이제 총 대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분자 생물학자고 원래는 근데 저도 몰랐는데 막스 플랑크 연구소란 데가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많은 거더라고요. 와. 저는 한 군데 그냥 한두 군데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무슨 프랜차이즈 같은 거예요. 네, 독일에만도 저렇게 많고 딴 나라에도 지금 딴 나라에도 많고요. 음. 이분이 얼마나 많은 연구소를 찾아다니셨냐 하면 80군데가 넘게 찾아다니셨어요. 와. 그러면서 직접 갔어요, 본인이. 네. 그러면서 이 17개 주제에 대한 책을 정리해서 정리하신 거예요. 쓴 게 바로 이 과학의 최전선이라 아, 막스 플랑크 연구소 안에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각각의 지부인 거예요. 저기서 다 다른 걸 연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조직이더라고요. 그냥 몰랐어요, 저도. 그냥 이름만 유명하니까 그런가 보다 한 거지. 라이센스나 뭐 또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지? 같은 모르겠어요. 이름으로, 예.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하튼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고 원래는 이분은 패트릭 크레머 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괴팅겐에 있는 막스 플랑크 생무물리화학 연구소 소장이었어요. 리더 작센에 있네요. 아, 그 보여요, 저게? 네, 보이네요. 네. 근데 2022년부터 이제 종합 자연과학 연구소의 소장, 그러니까 막스 플랑크 소사이어티의 이제 회장 뭐 이런 것이 된 거고 지난 5월에 한국에도 왔었대요. 근데 한국에도 진짜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 세우겠다 말을 할 정도로 아, 2달 전에? 예, 예. 그렇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IBS 기초과학연구소 있잖아요. 예, 예, 거기랑 예. MOU도 체결했답니다. 모르던 상황인데 예.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도 저기 밑에 보면 네덜란드니 뭐 이탈리아니 쭉 나와 있잖아요. 브라질, 미국 예. 저런 식으로 한국에도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한국지가 딱 밑에 붙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인데 여하튼 이분이 2022년부터 1년 동안 진짜로 다 돌아다니면서 84개 연구소를 순방을 하면서 재밌었겠다. 얼마나 재밌고 또 그러니까요. 회장으로 가니까 또 대우도 잘 받지 않겠어. 또 우리가 가는 거랑 다르죠. 우리가 가면은 관광 취급 받고 이제 뭐 이렇게 책자 하나 주고. 그렇죠. 비지터 센터 뭐 네, 이런 그런 데 데서 가서. 커피 한 잔씩 주고. 그 연구소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일까요? 이 막스 플랑크 이런 그 회장이 80몇 군데를 이렇게 몇 년간에도 안 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찾아온다고 하면 무슨 기분일까요? 뭐 그러니까 현장 오는 어떤 청소하고 여기 독립중대 느낌일까? 풀 뽑고 막. 예, 불 뽑고 청소하고 이제 옷 뭐 넥타이. 예, 그럼 막 비코 각 한번 잡고, 더 씻고. 예, 각 잡고. 자, 그런 내막까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 괜히 한번 줄 더 맞춰보고 이런 거. 네. 가운 막 빨고. 자, 여하튼 직접 목격하고 연구 상황을
연구자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연구소가 함께 힘차게 부르고 이런 거. 우리 지금 광고거든 이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괜찮은데 예, 여기서 더 나가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잠깐 나갔다가 바로 들어와야 돼. 네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 84개 연구소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연구자를 만나고 성과를 듣고 하면서 이제 쓴 책이고 그 내용은 진짜 다양해요. 우주 탐사, 지구, 뭐 기후, 생태계, 생명과 의식, 에너지, 인공지능, 뇌과학, 뭐 심지어 관련된 철학적인 면, 사회적인 면도 같이 들어있어서 이분이 통찰이 꽤 그런 쪽으로 있는 분이더라고요. 이런 소위 그 기초과학이랑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변화 이런 걸 전부 포괄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서 정말 좀 대단한 느낌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69년생이세요. 69년. 그래서 저랑 비슷한 연배더라고요. 젊으신 편인 것 예, 같은데. 사토님이 예. 이제 30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시기로 보면 비슷하던 연배라는 얘기죠. 우리 다 뭐 두 분 20대시고 네, 그렇죠. 예. 같은 시대에 살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년 우리. 정도 저 군대 가려고요. 예, 우리 뭐 간디하고도 같은 시대에 살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죠? 군대 가면 고생 많이 할 거예요. 네네. 네. 근데 많이 좋아졌어. 근데. 예.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과학이 다루고 있는 그 어떤 주제를 좋아해도 다 읽을만 하고 웬만한 주제가 다 들어있으니까 다 걸려들 것 같아요. 다 걸려들고 그리고 그걸 유기적으로 잘 통찰 속에 잘 엮었어요. 이거 그 마냥 쉽진 않더라고요. 마냥 쉽진 그러니까 그 쉽지 않다는 게 안 읽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진짜 겉만 핥은 그런 그 교양서들이 있잖아요. 정말 네네. 유튜브 봐도 알만한 내용들이 있는 교양서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어려운 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개념들은 매 주제마다 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렇죠. 우리 얼마나 지금 솔직히 우리 유튜브 팟캐스트 지금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네. 특히 별에는 사람들 쪽은요 내가 하면서도 저게 무슨 얘기지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이 그만큼 쌓인 거니까 뭐 계속 옛날 얘기만 뭐 초기 하던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분들 같으면 거의 한 천문학 석사급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과학에 전반적인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과학이 만들어내는 미래,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미래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읽을만 한 책이고 사실 출판사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독자층은 3040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야. 아직 40인가요? 네, 40 후반인가? 여기는 30, 이게 뭐지? 40 초냐? 저요? 거짓말하지 말고. 잠깐만. 군대 간다고? 어느 정도로 해야 지금 될지. 예, 그렇죠. 아니, 저도 40대죠 이제. 40대지 이제. 그렇죠. 예, 40대, 40 아직 40대세요. 예, 아직 예, 끄트머리를 잡고 저만 있습니다. 빼고 두 분이 독자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3040이나 혹은 뭐 50도 마찬가지고 뭔가 미래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좀 종합적인 지침서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고 또 학생들이나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지금 과학자들이 눈여겨보는 연구가 뭔지 그 트렌드를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사실 이런 책의 단점이라면 뭐냐면 오래전에 나온 책 같으면 다 얘기가 낡았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15년 전에 나온 책이면 지금 뭐 최전선이라고 해봤자 15년 전선이니까. 네. 근데 이건 작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원래 한국에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이 책 자체가 작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은 굉장히 아직도 최첨단의 얘기를 사실 다루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학생이나 뭐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는 연구가 뭔지 그리고 글로벌 레벨의 시각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해볼 수 있나라는 그런 판단도 좀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진짜 그러니까 내가 과학 분야에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발명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발견이잖아요. 관측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이 과학하고 앉아있는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로 시작을 한 거지만 우리는 아니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체돼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 끝이에요. 지식이.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끄러우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분들 잘못이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지금 뭐 과학에 신경 쓰게 생겼어요. 그 예전에 광민수 교수님인가 나오셔서 한 얘기인가 딴 데서 한 얘기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집트 학자시니까 이집트 관련해 가지고 루머가 많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그냥 사람들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라고 네네.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약간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감히 이 저자분 레벨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서 매년 우리나라의 그 연구소들 중에 최고의 연구 성과 뭐 10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이렇게 발표를 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조사를 해보고 싶어서 과학관에 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냥 한 거죠, 공무원인데. 그렇습니다. 시키는 일 아세요, 좀. 아, 실은 약간 시키는 일이긴 야, 했어요. 예, 전, 저희 털보관장님, 아하, 제가 모실 때, 네네네. 그분이 저를 부르셔서, 이게, 이거- 명령을 하달받았는데, 네가 해라. 이걸 했는데도 투덜거리지 않을 공무원은 너밖에 없다. 정확히 맞습니다. 예. 왜 저한테 시키시냐 그랬더니, 유 박사는 시키면 잘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네. 하셨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진짜로 네. 기쁘게 했습니다. 근데 네.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약간 비슷한 게, 대덕연구단지 포함해서 오송의 식약처 뭐 이런 데서 나온 성과들, 네네. 중에 제가 임의로 좀 고른 성과들에 접촉해가지고요. 그 연구소를 다녔어요, 진짜. 아,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은 게, 우와. 그러니까 비할 바가 안 되지만, 물론 이렇게 워낙. K과학의 최전선 뭐 이런 거 그러게 쓰시죠. 말이에요. 약간 그런 거죠. 다시 이거 한번 다시 하시고 쓰시죠. 쓰세요, 예. 진짜.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K과학이니까 과학의 최전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문연에서 저기 블랙홀 촬영에 같이 네. 참여하셨던 네네. 박사님 네. 인터뷰하고 네. 왜 뭐 어떻게 뭐 하다 무슨 에피소드 물어보고 제가 이해한 거 뭐 모르는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옆에 또 생명연 갔더니 뭐 예를 들자면 기초과학 쪽에 뭐 천문연 쪽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약간 오픈니스가 돼 있고 국제적인 연구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열려 계신데 생명과학 연구도 생각해 보시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특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바로 옆방하고도 미친 듯이 경쟁하는. 그러니까 연구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뭐 이런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밌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어떤 느낌이실지 이만큼 진짜 예, 분야에 따라 네. 진짜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예. 진짜 그렇겠네요. 정말 달랐습니다. 뭐 천문학에서 뭐 무슨 뭐 초신성 하나 발견했다고 그걸로 뭐 특허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다 다들 마음이 공유하는데 열려 있고. 저 초신성을 언급할 때마다 나한테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거 그런 걸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뭐 특허가 되고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 맞아요. 연구하는 쪽은 맞아요. 아주 치밀하고요. 서로 막 이렇게 비밀이나 뭐 보안 이게 너무 강하고 그렇군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자, 책 얘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네. 근데 그건 좋은 기획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아까 제가 17장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주에서 시작을 해서 우주 얘기 뭐 인플레이션 우주 이런 그러니까 지금의 첨단 우주 이론들이 좀 망라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중력파 얘기라든가 혹은 뭐 제임스 웹이라든가 이런 것들 뭘 발견하고 있고 어떤 장비가 출현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 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라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봐도 이제 모르는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1장은. 근데 이제 2장부터 지구의 그 복잡계 지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해양, 빈권, 유권이 상호작용하는 복잡계라서 네.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 네, 네. 이걸 어떻게 초고 해상도 시뮬레이션을 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대기 순환, 해양 흡수, 해빙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떤 피드백이 일어나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연구하고 있겠죠. 연구하는 거를 있겠죠.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또 설명을 듣고 이런 거 진짜 멋있잖아요. 네. 어디서 들을 수가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줄 수도 없어요. 사실 처음 봐요 이런 거 저도. 근데 이 책에 보면 본인이 이제 가가지고 그 연구자들하고 얘기하고 연구소 네. 그 연구를 네. 보면서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줘요. 그 복잡계에서 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들을 막 찾아가서 그런 하나씩 거죠. 넣어서 네. 그러니까 실제 나타나는 데이터랑 비교해가면서 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기후 변화 이런 거도 연관돼 네, 있고. 연관돼 그러니까 있겠죠. 그런 복잡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텐서를 계산하는 어치 네, 비유나 그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엄청난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많은 힘들이 이제 뭐 지브리 풍으로 사진 바꾼다거나 뭐 그냥 이오 같은 친구라던가 이런 쪽에 지금 여기 다른 컴퓨터 쓴다고 그 서버 안 쓴다고요. 네네네. 그 서버는 지금 언어로만 돌아가고 있는데. 파트님 친구분을 왜 또? 그리고 뭐 걔가 뭐 잘못한 게 당신한테 하는 없죠. 예,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태계 얘기도 역시나 우리 생태계 얘기들은 사실 좀 모호하게 들은 얘기가 많잖아요. 네. 뭐 열대우림을 그게- 지키자 뭐 이 정도 생각이나 그 생태계 관련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침묵의 봄이 굉장히 좋은 책이지만 그거까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약간 어찌 보면
아주 엄밀하지라는 좋은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환경 어떤 공학이나 이런 거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완전히 자연과학 하는 데니까 네. 어떤 식의 접근을 하냐면은 열대 우림이 지금 뭐 탄소순환의 핵심 축인데 네. 사실 지금 많이 뭐 건기도 확대됐고 벌목이 네. 많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좀 흡수 능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관측탑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강우 패턴 변화에 따른 식물 대사, 토양 미생물 활동의 미세 조절 과정을 다 밝혀서 야. 탄소 격리와 방출 간 균형이 어떻게 깨지는지를 정량화하는 거예요. 이런 걸 브라질 지부에서 했겠죠. 그쵸, 그쵸. 예, 와, 대단하다. 브라질 지부가 했죠. 브라질 이런 거를 미나우스? 아마 했겠죠. 마나우스. 예. 마나우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쫙 다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주제별로도 하나하나 볼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각 장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17장이 앞부분에는 왜 이 주제인가라는 쪽에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여행기스러운 부분도 약간씩 있어요. 어디 가서 뭐 만나고 당연히 그런 얘기도 또 있지만 빠지면 안 되죠. 또. 예. 이게 논문이 아니니까. 네, 네. 그리고 거기서는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나 핵심 연구 방법 장비 이런 얘기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뭘 해왔고 앞으로 뭘 도전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로 각 장이 구성이 돼 있고 대략 그래서 저는 좀 놀랐던 게 이게 그 뒤로 가면 약간 사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뭐 정부, 맞습니다. 어떤 경제에 어떻게 개입하고 막 이런 얘기가 네네. 나오는데 이런 거 하면 이제 뭐 여러분의 고통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TV에서. 네.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고통은 덜어주겠대. 근데 그런 얘기만 나오는데 그걸 약간 막스 플랑크 연구소 하면 생각나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원들이 예. 접근하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사회 문제나 그게 이제 사회 문제인데 사회 문제가 아닌 거지 이분들한테는 공학적 그렇지. 문제인 그쵸, 거죠. 그죠. 그게 13장 14장에 보면 변혁의 중심에 있는 사회가 어. 13장 제목이고 14장이 공생을 위한 법이거든요. 공생을 위한 법. 이게 이제 주로 그런 얘기가 23장 14장에 많이 다뤄져 있는데 뭐 중간에 조금씩 나오긴 해요 다. 근데 13장의 이 변혁의 중심에 있는 사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코로나19 네. 백신 접종 캠페인에서 대중 신뢰 형성 과정과 정보 확산의 역학을 데이터로 시각화해서 거의 정량화하는 한마디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나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기술 혁신이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이나 뭐 혹은 거기서 방해 요소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정량화 수치화해가지고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과학자의 어떤 관심 대상을 그냥 자연에만 두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네, 이게 뭐 사실은 사회과학하고 과학하고 당연히 접점이 있겠지만은 요즘은 뭐 접점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공생을 위한 법에서는 우리 지금 AI니 유전자 편집이니 뭐 환경 이런 기술들이 지금 퍼지고 있으면서 사실 전통 법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 생기고 있거든요,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사실 기술을 발전한 과학 기술 발전한 꼭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다루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번씩 얘기했지만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소재 어디 있느냐 그리고 유전자 편집 생물체의 안전성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탄소 매출권 거래제 같은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계속 뭐 진행할 거냐 이런 관련된 법이나 윤리의 프레임워크 등을 이제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다. 예,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 이분 자신이 과학자다 보니까 그렇죠. 예, 과학자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있고 당연히 뭐 자연과학의 요즘에 쟁점들 예를 들어서 그 크리스프 유전자 네. 편집 이런 얘기들도 들어가 있고 그 기술들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포와 생명 5장이 세포와 생명인데 이거는 이제 요즘 그 단백질 구조 분석하고 있잖아요 AI에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끌고 와가지고 그동안에 X선 결정하기 풀지 못했던 그런 복합체 구조를 지금 고해상도로 시각화를 다 하고 있대요. 그런 최근 성과를 다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건 뭐냐면은 이 개별 세포 간의 이질성이 질병을 어떻게 발생시키고 진화 과정에 어떻게 관여를 하는가 반대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것들 다 설명하고 그걸 이제 전부 3D 맵으로 재구성해 가지고 뭐 맞춤형 항암 치료 전략도 제안하고 네. 이런 류의 내용이 가득 들어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참, 이게 참, 뭔가 우리가 이걸 시작한 지 한 십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13년째죠. 근데 약간 좀 그러니까 매주 보고 뭐 이러니까 좀 늘 똑같은 생각도 드는데
또 이런 내용을 보면 엄청 많은 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도 못하죠. 진짜.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이 약간 애 키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음. 애를 맨날 보니까 그냥 애잖아요. 근데 옛날 사진 보면 보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본 분들은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늘 보니까 그냥 아이 뭐 또 뭐 이걸 알아내려다가 또 실패했네 뭐 이런 것만 있는데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중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랑 놓고 보면 좀 맞아요. 예. 그게 사실 나이 들면서 다 느끼는 부분이고 우리 어릴 때는 어른들이 우리 보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유 다 컸네. 네가 몇 살이라고 막 이러면서 예. 예. 아니 벌써 제대를 한다고? 막, 요즘 군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장가만 보내면 되겠네 뭐 이런 식의 네. 얘기했고 우리 윗세대는 꼭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여하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이 약간 알았던 내용 혹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기까지 중요한 과학 슬래시 기술적인 발전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와 있는가 네. 라는 거를 그리고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는가 흐름까지도 다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건 처음에 광고 때문에 보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와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한 권이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트렌드는 다 낄 수 있다 과학기술에 기초과학 쪽의 무게가 실려 있지만 결국은 뭐 기술적으로도 연결되는 것도 많은 거고요. 아까 뭐 유전자 쪽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건 아니라 할지라도 대충 이런 전략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구나. 이제 막 맞습니다. AI도 나오고 뭐 무슨 기술도 나오고 해가지고 네. 이런 이 공통의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고고학 연구도 아주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막 하는 게. 맞아요. 그 옛날에 우리 볼 때하고 완전 다르고 네.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또 수소 에너지 얘기도 있고 수소 에너지가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어영부영하잖아요. 뭐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상황으로 어영부영을 하고 아니죠. 있는데 예, 잘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근데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뭔가 주변에 수소차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 지금 그쪽 에너지 관련해서도 얼마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그것도 보입니다.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EU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수소 파이프라인 인프라 구축? 지금 그거 시작하고 있어요. EU에서. EU? 예, EU 국가들 도시들을 야. 수소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네. 그 기체를 바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관점. 이거 용 기자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소 아니에요? 수소를 파이프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농업에 쓸 수 있게. 땅굴로 이렇게 파리에서 보내면 저 베를린에서 도축하고 이런 식으로. 야, 진짜. 그런 게 실려 있으면 여러분이 책 사시면 절대 안 되고. 네. 그게 뭐 농업의 최전선인데 또 다 뻥이고 그거는. 근데 진짜 뭔가 해보려고 하네요. 예, 저는 뭐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럽이 생각보다 이렇게 이게 조금 확장하면 사하라 사막까지 다 있거든요. 모로코랑 맞아요, 연결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에서 생산된 전기가 넘치면 그 노르웨이 빙하녹음 물을 잠궈가지고 조절하는 약간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연결한다는 건 뭔가 대단한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망이 있으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뭐 이게 뭐 택도 없는 거만 하고 있겠습니까? 네. 여하튼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몰랐던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핵융합, 초전도체 이런 기술들도 지금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는가. 우리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관여돼 있다 보니까 뉴스에 좀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 핵융합 그거 한다고 말 나온 지 몇십 년인데 아직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똑같지 않더라고요. 똑같지 않습니다. 네, 똑같지 않더라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유지가 되는 시간이. 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쌓여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진짜 뭐 임계점 넘어서 마치 진짜 별이 되는 것처럼 진짜 딱 그런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지. 이건 뭐 절대 뭐 무슨 이상한 상온 핵융합하고는 다른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핵융합은. 네. 그 막스 플랑크 아까 협회라고 하셨죠. 뭐 협회라고 저는 말을 했는데 여기는 표현은 지금 막스 플랑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막스 플랑크 종합 자연과학 연구소의 소장이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말하더라고요. 그 지금 실은 후배가 그 박사 후과정으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가서 한 5년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 대학교 그 중에 어디 어느 그 지점에? 중에 하나였겠죠. 제가 지금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에 있었어요. 근데 이 후배가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자분하고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연구 기획을 독일을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랐던 거는 연구 기획, 연구 관리 이런 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관료 수준의 뭐 이런 공공기관 뭐 이런 거잖아요. 연구소의 실무가 아니라 독일은 그 현장 필드에서 연구를 엄청 하던 오래된 분들, 그러니까 구루격이 된 그런 분들을 관리 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린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나라가 그 기초과학 연구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기획 설계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현장에서 근데- 뛰던 분들이 그대로 네, 올라가는 네, 거야. 네. 어. 근데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되게 너무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명예로 생각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 연구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거를 매핑을 잘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자분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연구소에 계시던 그 출신으로 계시다가 지금 요 협회 뭐 연구소 소장이 되신 거니까 네, 맞아요. 전체 그룹의 장이 되신 거니까 네. 그런 시각이 되게 넓은 분 아닐까. 그렇겠죠. 예, 실무부터 그러니까 깊이부터 어떤 네. 수평적인 넓이까지를 다 그렇게 보신 분 아닐까. 그러면 그분이 쓰신 책이면 그러니까요. 예.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지난번 저희 별해는 사람들에 나와서 그 양자역학, 양자 얽힘 얘기를 해주셨던 네. 박인규 교수님. 아. 예, 바로 지난달에 나왔었습니다. 네. 박인규 교수님이 지금 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예? 차관급이거든요. 과기부의 약 3차관 정도 되죠. 네네. 차관급이죠. 예. 차관급으로 영전되셔서 야. 이제 이제 출연 못 하시는 거네요. 예, 출연 이 입장으로 출연하실 수는 있겠죠. 저희 장관도 나온 적 있어요. 그죠. 예, 그 문현영부터 장관께서도 나오신 적 있고. 기억합니다. 아, 그러네. 예.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그 시립대 교수 지금 좀 쉬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 그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 앉으셔가지고 지금 이용 기자 자리에 앉으셔서 양자 얽힘 얘기 한참 하고 가셨거든요. 뭐 이렇게 바로 지난달에. 복장은 티셔츠 입고 뭐 이렇게 편한 복장 아니셨어요? 티셔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곧 차관이 될 복장도 아니었죠. 뭐. 그 직관이 될 사람의 권상은 무엇인가 이런 거. 아 근데 박인규 교수님이 과연 그 관운이라는 게 있는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되게 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도 되게 훌륭하셨죠. 네, 박인규 교수님이 참 말씀을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정리를 참 잘하세요. 네. 사실은 그때 방송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2017년인가 그때 썬 갔을 때 네. 썬을 저희가 갔었는데 그때 박인규 교수님이 썬에 있으시면서 저희 다 구경시켜 주시고 진짜요? 저희 식당도 다 소개해 주시고 그때 계셨던 분이구나. 저희 방송도 나오셨어요 그때. 어. 그래서 저희랑 그 외에도 나중에 뭐 산타의 과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오시고 물리학자로. 네. 근데 차관이 되셔가지고 여하튼간에 아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학의 일선에 있던 분이고. 너무 좋은 신호 같습니다. 네, 그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네, 네. 예. 축하드려야 돼요.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책 얘기로 돌아가서 자, 우리 책 얘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연장선상이라고 맞죠. 얘기를 네. 예. 왜냐면 저자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권위. 예. 진짜 잘생겼네. 예. 여하튼 그리고 마지막 장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인문학 베이스의 사람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17장이 제목이 시간과 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시간 지각 연구.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흐름과 순간 이런 시간 개념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심리적 시간이라고 그냥 기분이 그런 거다라고 무시된 적이 많은데 그것도 사실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심리적 시간에서 이게 물리적 시간과 내가 차이가 느껴진다면 그 기작은 뭐냐? 그 김우재 박사님도 하시던 건데 그거. 아 그랬어요. 팔해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 저도 이제 연구 이런 거 하신다고 말로 들은 거라서. 네네. 그게 진짜 엄청 심오한 주제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엄청 그러니까 심오하다는 게 막 철학적이고 막 어떤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심오한 게 아니고 시간이 뭐 더 덥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심오한 과학 있잖아요. 그 어떤 뇌과학과 어떤 그 생물학과 막 이런.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식의 뭐 심리적인 시간적인 변화나 이런 걸 느낀다는 것도 하늘에서 붕 떨어진 게 아니고 그쵸. 당연히 기작이 있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 뇌과학적인 거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 신경 기제를 규명하고 예술, 건축, 미디어 디자인에서 이걸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다루는데 또 VR 환경에서 시간 왜곡 효과를 실험을 한대요. 그래서 공간 시간 경험의 재구성이 이용자의 감정 몰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을 한다. 뭐 이런 걸 마지막 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과학이란 거는 자연 그리고 인간, 네. 생명, 사회, 뭐. 예, 사회 이 모든 거를 아우르면서 이 모든 것이 가장 조화롭게 이제 존재할 수 있도록 뭐 가는 게 결국은 방향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야. 여하튼 17장 예, 17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고 뭐 안 다루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모두 다 최첨단의 지금의 연구 성과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뭐 아주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뭐 수학식 같은 게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네. 뭐 대중서는 대중서예요. 네. 예, 그런데 딱 우리
청취자들, 우리 시청자들 보시기에 딱 좋은 책이다. 맞아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네, 예. 맞아요. 그죠? 그 난이도라는 게 예전에 그 사무실에 있던 만화책 기억하십니까? 누구나 읽으라는 그 이상한 양자역학 설명 만화. 그거 제가 일부러 갖다 놓은 책인데 그게 네. 반면 교사잖아요. 네, 그렇죠. 얘들아,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얘들아, 슈레딩거의 이론은 어렵지 않다, 얘들아. 네. 라고 하면서 만화 캐릭터 이렇게 말풍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그냥 써놓는 거예요. 그 책이 정말 저도 황당했는데 만화로 그려져 있을 뿐이지 이거 뭐 어쩌라고? 내용은 예. 웬만한 대중서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그냥 교과서보다 예, 어려워요. 그냥 수식이 다 때려 그냥 다 써져 있고 어떤 박사님이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만화책을 이렇게 꺼내 보시더니 그 부분 제가 문제 삼은 이 부분을 이렇게 딱 펴시더니 어이구 이러면서 이러면 누가 아냐고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아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랄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그 괴랄한 미랄까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했어요. 아, 그쵸. 예, 약간, 이게 뭐지 그렇죠. 막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바보 된 느낌 이런 거 읽다 보면 얘를 나는 전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이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만화 속에서 너무 밝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하 막 좀 이러면서. 어려 보이는 캐릭터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획은 뭔가? 라는 그런 궁금함이 들 정도의 그 시리즈가 있어요. 다 그래요. 근데 그게 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일본 책이 이제 번역해서 나온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가가 쓴 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예,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만화로 돼 있다고 쉽거나 유익한 게 아니다. 네. 예, 이런 어떤 진짜 이야기가 있는 게 재밌는 거다. 네, 그렇죠. 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는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말 그리고 배우는 게 많은 책이고 네. 과학의 최전선 제목은 패트릭 크레머지움.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의 이벤트는 놀랍게도 지난주에 이미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도서 증정 그렇죠. 이벤트 네, 하잖아요. 근데 이벤트가 이미 끝났다는 게 충격적인데요. 뭔가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지난번 뉴스앤올디스에서 요것만 예. 딱 그 도서 5권 증정 행사를 해버리는 네네네. 출판사 측 요청에 의해서 그게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네, 여러분이 받아가신 그 책은 이런 맥락에서 받아가신 겁니다. 네, 여러분이 이걸 무료로 받는 기회는 없습니다. 길려서 홍보해주는. 끝났으니까 다 사야 돼 이제. 네네. 아,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예. 이걸 공짜로 받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안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희망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희망이 없어. 전무 끝났어요 다. 네. 예, 과학의 최전선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읽을만한 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과학의 최전선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용 기자는 아까 앞에서 했던 그 시시하고 재미없는 이상한 얘기들과 그 계속 반복한 독일어 발음과 그렇죠. 그걸 다 커버할 만한 좋은 내용을 갖고 오셨습니까? 너무 엄청 기대됩니다. 딱 보기에도 이 표가 이미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나는. 이게 뭐야 이게? 회계사들이 주로 보는 그러니까. 그런 지난해에 그 한국가스공사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저는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온 국민의 걱정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모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 요금 생각하면은 지금 가스공사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전 모두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전도 좀 상황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사실 한전이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덜 심각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이 표가 지금 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저렇게 막 저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더가 금액이 어느 정도 벌써- 이제 커지면은 이제 회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세무사를 찾아가든 해가지고 보면은 이 회사 보면 유동 부채가 한 6,300만 원, 6,400만 원 정도고 네. 비유동 부채가 지금 1억 4천만 원이 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유동, 비유동 다 합치면 한 2억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정도면은 빚이 많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라면. 글쎄요. 개인 사업자면은 좀 많은 걸 수도 있겠지만은 회사가 되면 법인이 되면 법인이 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닐 네. 수 있죠. 네. 사실 이 표는요. 이 이거- 표의 일부입니다. 그렇겠죠. 단위는 원이 아니라 그럴 줄 100만 원이었고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당연히 저거는 지금 보여줄 가치가 없는 그냥 네. 동네 세고 센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요. 저 정도는. 네, 단위는 1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처 생각 못했네. 한국전력공사와 그 종속기업은 2023년 말 기준으로 202조 원의 빚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조 원이요? 예,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는 205조 원이 됐습니다. 와. 야, 뭐 나도 그 정도 빚 있는 회사 운영해 보면 좋겠다.
이걸 그러니까 이 빚이라는 게 사실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야. 빚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조라고? 예를 들어 만화 같은 데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가 이 게임에서 지면 너의 빚은 1억 원이 늘어나 막 이래요. 근데 이 만화가 예를 들어 대박을 쳤어. 근데 대박을 쳤는데 이 주인공이 부자가 돼서 이렇게 나가면은 만화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빚이 점점 늘어나요. 나중에 되면은 막 너는 이제 빚이 3조가 될 거야. 이러면은 사실 감이 안 오잖아요. 어느 레벨부터는. 그러니까 부채가 205조 원이다 이런 말이 사실 아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뭐 500조인가 뭐 그 정도잖아요. 지금. 뭐 그 정도 아니 뭐 그 네. 정도 1000조가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요. 뭐 예, 그런데 뭐 어쨌든 일반적인 기업은 아닙니다만 이게 한전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기업의 한국전력공사와 그 종속 종속기업. 기업을 모두 합쳐서 205조 원의 빚이 있다. 유동자산이 지금 얼마로 돼 있나요, 지금?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합쳐가지고 지금 한 240조 원 정도 되나요? 50조 원? 네, 240조 원 정도 되네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자산보다 많아질 수도 있는. 그렇네요, 진짜. 예, 자산 총계보다 부채 총계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자산이 적지도 않아요? 아마 저 자산에 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죠. 뭐 전력공사 이렇게 한국 수력원자력이 수력원자력에 아, 종속기업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아닐걸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걸 네네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좀 물어봤더니 발전 회사들이 독립돼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건 나무위키에서 민족의 전기를 담고 네. 파라과이와 한국의 어떤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나무위키에서 아, 나무위키 서버가 파라과이에 있죠. 네 본사가 거기로 등록돼 있죠. 파라과이 네. 회사잖아요. 네. 그런 그 나무위키에서 이제 캡처한 겁니다. 2001년 4월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서 원래는 한전이 송전, 배전, 판매, 그러니까 발전부터 그러니까 전기를 돌려가지고 이런 어떤 그 전력을 그 어떤 그 자석을 돌려가지고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자석을 돌리는 거에서부터 벽에 꽂았을 때 전기가 나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전이 혼자 하다가 옛날에는. 이제 자회사로 나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발전 5개 회사, 그러니까 6개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빅6입니다. 남부, 중부, 서부, 남부, 동서 발전이 있는데 맞아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한국 수력원자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발전 회사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기를 이제 거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를 거래한다는 개념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거래를 하는 이 거래를 관리하는 한국전력거래소라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 그 전력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발전 회사로부터 전기를 사가지고 이런 그 거래소를 통해서 팔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분배하는 회사나 일반 사용자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차익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좀 땅짓고 헤엄치기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전기를 돌린 걸 그러니까요. 사다가 그러니까 뭐 어떤 재고도 없죠. 사실 재고가 있을 수도 없고 재고도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냥 끝내는 굉장히 땅짓고 헤엄치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 전력시장 운영 절차 이것 역시 그 민족과 파라과이 한국 친선에 기여하는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력은 내일의 전력 그 시간별 전력 그 소모량이 있잖아요. 이걸 어제 사놓는 형태입니다. 어제 대략 사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몇십 년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이제 막 이 올해 뭐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말 열심히 이렇게 조사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전력이 어느 정도 쓰일지를 어제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전기가 어떻게 쓰일지를 오늘 정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여러 사업자들로부터 언제 몇 시에 어느 정도 전기를 사오기로 정해놔요.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상이 빗나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한 예비 전력들을 이제 확보해 놓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그려놓은 거라고 그걸 알 수가 있죠. 일단 그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 자체가 높지가 않고,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자력 발전, 유연탄 발전, 국내탄 발전, 그리고 뭐 중유 발전, LNG 복합 발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게 의미가 뭐냐면 아래에 있는 걸수록 싼 전기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싼 전기를 쓰다가 전력 소모량이 많아지면
그 한전에서 전기를 매입하는 가격을 높여가지고 이제 좀 더 비싼 발전원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오래된 거라는 게 뭐냐면 일단 구입하는 가격 자체가 지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데다가 요즘은 어느 그 낮 시간이 되면 태양광이나 이런 발전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른 발전소들이 끕니다. 이렇게 셧다운을 하면서 꺼요. 그리고 이게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 시장이 돌아간다는 거 이제 대충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이제 전력 회사입니다. 네.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수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같이 있는 게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발전소에 예전에 그 태양광 발전소를 짓도록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도 합니다. 수력원자력은. 맞아요. 그래서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전기를 생산하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가 거래가 됩니다. 자, 여기 역할이 잘 나와 있죠. 한국전력은 송배전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전력거래소는 시장을 운영하고 그 밑에서 발전 자회사들이 뭐 화력 발전을 하고 뭐 원자력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친환경 발전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네.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그 어떤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게 굉장히 복잡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1차적이죠. 이렇게 발전소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파는 일방적인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아주 그 거대한 네트워크를 아주 유기적으로 다뤄야 하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던 우리나라의 어떤 전력 시장 여기에 몇 년 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네. 푸틴이 그거 그거 밈 있잖아요. 이거 네. 이렇게 그 뭐죠? 이거? 네, 매우 좋군 뭐 이런 거 되게 비슷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자, 우크라이나 가자,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세계 주요 천연가스 가격 지표 수위.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이렇게 좀 다르게 형성돼 있습니다. 네. 동아시아 시장, LNG 한국과 일본이 주요인 네. LNG 시장이 있고 유럽 천연가스 시장이 있고 미국 천연가스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자원이죠. 그러니까 약간 요즘은 약간 느낌이 석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 자원입니다. 천연가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전쟁 나가지고 뭐 여기 뭐 금수 조치 나고 해가지고 비싸구나라고 하면서 왼쪽에 있는 지표를 보세요. 그러니까 2021년 중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퍼센트로 했는데 가격이 1000%까지 올라갑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10배가 뛴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좀 참고 자료로 이거 뭐냐 이거 전력거래소에서 가져온 자료인지는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한전이 전기를 뭐 도매로 팔든 소매로 팔든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매 기준 단가를 나타낸 1971년부터 2023년 4년 무렵까지의 네.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좀 국제 어떤 자유무역 시장에서 표적이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원래. 보세요. 지금 한 2022년 1년까지 70년대 그 오일 쇼크 때보다 싸요, 전기요금이. 진짜?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네. 일반용 보면 네. 특히나 그렇고. 일반용 전기의 경우에는 네, 거의 노란색. 7, 80년대 가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렇구나. 이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간 건 맞죠? 있어요. 일반용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0원 수준이었던 게 지금 한 170원 수준으로 올라왔으니까 130에서 170원 됐으면 몇 프로 오른 겁니까? 한 20%? 한 20, 30%? 10% 이상 오르는데 20%까지는 안 20%까지 아니에요? 예, 20%까지. 이 정도를 빠르게 계산할 정도 능력이 안 되십니까? 수학을 잘하셨다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계산기로. 치고 오지. 그렇죠. 우리는 원래 당연한 못하게 당연한 공대생들은 거고. 공학용 계산기 없으면 못해요. 케이토 박사님, 야 진짜 실망이다 자. 이건 조금. 어쨌든 뭐 그렇죠. 어쨌든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 네. 네, 올렸는데 이제 유가가 이제 많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전쟁에 좀 적응했다고 해야 되나? 네. 유가가 예전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예전 수준에 가깝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다시 내려도 될 것 같죠? 이런 경우에 이제 약간 전기요금을 내려도 될 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가 알아보자라고 할 때 제가 어느 나라 사례를 들겠습니까? 일본. 말고 프랑스의 사례를 들겠죠. 네. 프랑스 일렉트리시티 미쳐 잊고 있었던 그렇죠. 바로 네, 그- 그렇죠. 이렇게 정말 공서구분이 안 되시는구만. 네, 그렇죠. 프랑스 일렉트리시티 스팟 프라이스
메가와트 불어로 해주세요. 불어로. 그러니까 불어가 아닌데. 불어로 번역해 주세요. 스팟이 불어로 뭐죠? 우린 모르고. 아니 듀오링고가 프리스드, 이거밖에 안 됩니까? 프리스드, 일렉트리크드, 펑세 몰라요.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보면은 메가와트당 유로로 했을 때 네. 그 가스요금, 전기요금 한참 오를 때 프랑스도 전기요금을 피크로 찍었다가 다시 내렸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한국은 다시 안 내리고 있죠. 계속 오르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기요금 올릴 동안 내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이제 숫자를 다 지웠거든요. 숫자를 보면 뭔지 아실 거예요. 오. 그러니까 원래 메가와트 시당 5유로, 64유로가 안 됐었나? 63유로 정도였는데 전쟁이 한참 됐을 때 메가와트 시당 1000유로, 1100유로, 1200유로에 가깝게 거의 몇 배입니까? 20배? 전기요금이 한 20배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2만 원 내던 집이 갑자기 러시아에 전쟁 터졌다고 한 40만 원 내는 거예요. 전기를 갑자기. 폭탄이네 폭탄. 진짜 말 그대로 폭탄이네. 진짜 폭탄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폭탄 맞은 적 없죠. 없죠. 왜 폭탄을 맞은 적이 없을까요? 뭐 저렇게 잘 주물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스공사와 넓적하게. 비슷한 원리입니다. 네. 그 한전의 빚이 그렇게 늘어난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 계속 팝니다. 이 전쟁 도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네. 한전이 전기요금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가 정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물론 국회가 정하는 건 아니죠. 근데 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뭐 이런 데서 정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국회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가까운 일본을 한번 보시죠. 일본도 2000년대, 2010년대 들어가지고 전기 시장이 완전 자유화되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여기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2022년 무렵에 전기요금이 2배 넘게 상승합니다. 여기도 2배 넘게 상승했다가 이제 전쟁이 좀 이렇게 그로 인한 충격이 잦아들면서 약간 이제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전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올해 1분기에 한전이 처음으로 빚을 추가로 내지 않고 이자를 다 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예전에는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빚을 또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갚는 것도 있는데 만기가 도래한 채권들이 있으니까. 근데 더 내지 않고 더 내지 않고 늘리지 않고 이자를 다 내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건 최근은 아니네요. 올해 1월이니까 올해 1월에 올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희망차게 쓰신 기사죠. 한전채 올해만 18조 원어치가 만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 교란으로요. 와. 자, 이게 2022년 무렵에 있었던 일인데, 자, 한전은 회사입니까? 정부 기관입니까? 공기업 같은. 그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맞아. 법적으로는 기업인데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마음대로 못 정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전 법이 있고 막 이런 약간 되게 특이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 기관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 형태를 씌워놓은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공용의 자산처럼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회사가 파는 채권은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장에서 아주 그 확실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막 18조 원, 막 몇십 조 원, 그때 막 몇십 조 원어치 사채, 그 회사의 사채, 회사의 채권이라고 해서 사채라고 하잖아요. 사채가 몇십조 원어치가 한꺼번에 시장으로 나오니까 팔리게 하려면 금리를 높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가격도 좋게 시장에 몇 조십조 원어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근데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양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시장 자체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유입되는 그 자본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의 채권이 팔리지 않게 되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그 유동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회사채 시장 교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채권들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올해 지금 한전은 빚을 추가로 내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 정도 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18조 원어치가 더 나오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힘들 것 같다.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이 무렵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한전은 자기 자산에
2배까지 빚을 낼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채권을 쏟아내니까 그 한계가 금방 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국회에서 그냥 법을 바꾸는 걸로 해결합니다. 6배까지. 네. 야. 이 무렵에 한전은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못 버틴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선거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산업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렇죠. 산업이고 제조업 중심 네, 그리고 또 사실 전기라는 게 어떤 그 생활 기본권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복지 영역이기도 하지만 네. 산업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또 우리가 약간 좀 꼼수란 말이에요. 수출이 잘 되는 약간 꼼수란 말이에요. 이게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감내했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전 80조 원 채권 폭탄되나 2017년까지 50조 원 줄여야. 자, 이렇게 6배로 늘렸잖아요. 이제 6배까지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올해도 적자가 크게 나면 또 늘려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말이 있었는데 다행히 흑자를 내 가지고 이자는 낼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끄긴 했는데 어쨌든 205조 원이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자를 내는 거,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자, 이런 상황에서 6배까지 확대한 이게 일몰 법안이에요. 2027년까지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가 말하는 건 2027년까지 50조 원은 갚아야 된다 지금. 50조. 근데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영업이익에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게 1,000억 원인가 그렇대요. 몇천억 원 정도래요. 그래서 3년 동안 매년 13조 5천억 원씩 내야 되는데 와. 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국회가 일몰 법안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면은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국전력 어려운 것도 알겠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걸 빚을 내고 채권을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더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전기요금 올리든 말든 하고 어쨌든 더 버티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R&D 예산이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이. 그래서 송전 이런 거 추가 송전선 같은 거 건설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말로는 막 발표합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 경영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저탄소 에너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알겠어요. 한전이. 그런데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 돈이 없는 건 너무 확실해요. 거기 쓸 돈은 없어요. 이자 갚기도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저탄소 전환이나 아니면 어떤 전력망이 확보돼야 이것도 어떤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쓸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한전의 상태이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몇 년이 진행이 되면 205조 원이 좀 깎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지금 상태에서는 연료비가 더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가지고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는 거 말고는 약간 희망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연료비는 유지하고, 네네네, 가격은 유지하면서. 근데 사실 약간 그런 것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때 대외적인 에너지 위기를 약간 가스공사나 석유공사나 이런 한전 같은 데에서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느끼지 못하게 한 번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 IMF 때나 이럴 때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한전은 좀 더 이상의 충격을 흡수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좀 한계 상황인 것 같다. 재무상으로 봤을 때.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며칠 전에 기사를 보면서 비현실적인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죠. 저도 전기요금 내려가는 거 좋거든요. 네.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내리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전기요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한전이라는 우리 국민 전체의 공동의 자산이잖아요. 공동의 어떤 우리나라의 필수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공동의 자산인데 좀 한전을 아껴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제 당정에서 여름 전기요금을, 그러니까 누진 구간 완화인데 사실상 그냥 전기요금 할인이죠. 그렇죠. 여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인지도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게 되게 반갑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지금 한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한전이 전기요금을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지금 한전은 그냥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런 어떤 저항 없이 이 결정을 버텨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뭐 2027년까지 매년 13조 5천억 원을 갚아야 하는 입장에서 좀 한전을 너무 안 아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3일 전 뉴스네요. 오늘 기준으로.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기가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건 저도 좋거든요. 저도 좋은 일인데, 그런데 한전이 잘못되면 사실 전기요금 깎이는 것보다 더 좀 큰 일이 날 것 같아서 결국에 세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뭐 잘못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좀 해결책이 나오긴 나와야지. 너무 심각해서 상황이. 네, 지금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네. 흑자가 한 몇 조 원씩,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몇 조 원씩 내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갚아 나갈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전기요금 이제 에너지가 좀 계속 낮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 전기요금 가격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지금 200조 원이 줄어들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하루에 내는 이자가 뭐 120억 원인가 뭐 그렇대요. 근데 근데 좀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 좀 책임 있는 정책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전이라는 그 큰 독이 있고 거기에 구멍이 나 있는데 물은 새니까 물을 더 부어라 조금씩 맞아요, 더 부어라. 근데 전기요금을 한전이 올려달라는 대로 올리지 않은 건 전 좋은 생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어떤 유럽, 아까 프랑스 막 20배 간 거 보셨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정말 쉽지 않았을 건데, 그걸 어떻게 좀 한전인의 어떤 특수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좀 외부의 파장을 좀 이렇게 완화해가지고 막아준 건 굉장히 좋은 어떤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을 깎을 때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 말도 그렇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좀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뭐 정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한전이 수백 조의 빚을 지고 있다는 현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필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마치 특정 정권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권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이상한 당정 협의회는 지난 정권 뭐 이런 데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밑빠진 독에 정말 물을 부으면서 계속 물을 조금만 더 부으면 하면서 어떻게 수위를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독에.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한계가 오긴 올 거란 말이에요. 특히 또 아까 요 전장에 보여주셨던 R&D 예산 한전 내에서 감소시킨다는 부분도 되게 우려스러운 게, 이런 거에서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그러니까 뭐 송배전망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개선을 가해가지고 비용을 저감시키는 기술을 만들어내가지고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송배전 기술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든지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뭐 추가적인 연구 개발은 안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기업 사장님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거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겁니다만, 정권에 따라 낙하로 가잖아요. 많이들 그래 왔죠.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그러니까 대체로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는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을 이제 정치권에서 당장 선거는 해야 되니까 전기요금은 깎으면서 너네 그 적자는 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보고서를 써요. 그러면서 경영 합리화에 따른 올해 얼마를 절감했다 이런 걸 쓰는데, 그 합리화라는 게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솔직히. 그리고 어디에서 더 줄일 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넣을까 말까 고민했다가 안 넣었는데 넣을 걸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 전기, 관련해가지고 표준에 관련된 그 법이 있고 그 법의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우리가 꽂았을 때 나오는 전기의 전압과 주파수의 그 맥시멈과 미니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품질이 아주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 품질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시행령이 개정돼서, 조금 더 이제 좀 이제 그 오차를 크게 가져가는 식으로 개정이
된다고 예고를 한 건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쨌든 뭐든 줄여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희생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떤 전기 품질 저하를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에 작년에 비해서 138억 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이용 기자 말에 따르면 저거 하루 이자거든요. 네. 하루치 이자가 저만큼 나오고 있는데 저기서 저만큼을 삭감했을 때 저게 과연 장기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한전 내에서 이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앞으로 이 적체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에 비해서 저 비용이 비싼 것일까? 그러니까요. 그런 의심은 들잖아요, 지금. 하루 이자인데, 진짜로. 어차피 여기가 이제 삼태성주고 과학기술 이야기하는 곳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경영이나 관리적 측면에서는 R&D라는 게 되게 모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날 그런 쪽에 있는 친구한테도 들었는데 그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R&D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성과가 안 나왔을 때는 그냥 다 비용으로 맞아요, 지출을 맞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반적이면 모험을 안 거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 하는데 지금 약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저런 논리들이 우리가 대놓고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말하기는 되게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어떤 부분에 하루치 이자를 해결하지 못해서 저것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거고 해결하지 못하는 쪽은. 그래서 저기서 저 작은 정말 하루 이틀치 이자만 빼는 것만으로도 저것이 경영 합리화라는 형태로 어쨌든 서류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나오죠. 네. 그런 그림으로 그릴 수밖에 없을 만큼 타이트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 같고 그 R&D 그 경영 쪽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불필요하게 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예 중에 하나로 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있냐면은 요즘은 안 쓰이는 것 같은데 한때 야구에서 야구계에서 좀 흥미를 끌었던 이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오래 안 됐어 한 십몇 년 됐나? 저는 그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어떤 이론이냐면은 원칙을 몇 개를 정해요. 예를 들어서 야구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살아서 한루라도 더 진출을 하는 게 무조건 선이다라는 식으로 원칙을 세웠더라고요. 그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럼 뭐가 되냐면은 보내기 번트 같은 건 전부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머니볼에도 그 얘기 나왔어요. 그 시점쯤에 나왔던 얘기일 거고 절대 아마 도루하지 마라. 그럼 도루하면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죽는데 도루하면 죽을 가능성이 얼마라도 생기잖아요. 그거를 애초에 다 없앤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론이었어요. 볼 카운트가 유리한데 절대 방망이 내지 마라. 맞아요, 그런 거. 안타나 포볼이나 다를 게 없다. 예. 그런 식으로 딱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고 사실은. 왜냐하면 현실의 게임에서는 그런 것들만 동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야구경 같은 경우에는 사기란 것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내가 뭔가 도전해가지고 성취했을 때 그걸 성공해냄으로써 만들어내는 에너지도 있는 거고 오만 가지가 다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럴듯하지만은 결국 그걸 이제 받아들여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야구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그렇다면은 다른 대안이 지금 그러니까 전기를 인상하는 거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전 또 싫거든요. 누구나 싫죠, 싫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에너지 비용이 그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갔던 때보다는 낮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라도 두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걸로 한 가구당 누진세율을 조정하면서 한 가구당 18,000원 정도 혜택이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낙관적으로 예측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전의 매출 저하로 생각하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저는 한전이라든가 이런 유의 이런 기업들이 좀 홍보를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파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린 그러지 않았다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 전기료를 올리든 뭘 하든 간에 뭔가 할 때 그
심리적 저항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근거가 생기잖아요. 공감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와서 올릴 건데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변명 같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저 때 얘기를 하고 좀 과장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뭐 1분짜리 뭐 애니메이션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진짜 뭐 몇 억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저 상황에서 프랑스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저기서 저 충격을 다 버텨낸 게 한전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버텼지만 언젠간 버티지 못할 수 있다. 우린 지금 이렇게 쌓여 있고 하지만 우리 열심히 하겠지만 필요가 정말 생길 때는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를 임명한 분들이 나를 미워할 텐데요. 사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다 꼬이긴 했으니까 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나 이런 거에서 자유로운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풀려면 통째로 다 하나하나 다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막 아예 그냥 전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자. 그래야 이런 게 없지 않냐 막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 개방해버리면 그 지난 2022년 같은 사태 있을 때 우리 막 전기요금 40만 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사실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서 항상 뭘 떠올리냐면은 그 루빅스 큐브 있잖아요. 6면 예. 맞추는 거. 그걸 한 면만 맞추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걸 제대로 맞추려면 6면을 다 맞춰야 되지. 한 면만 빨간색으로 다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그 구조들을 찾아서 이게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물론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운 못하는 문제죠. 거지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묘수를 곧 찾긴 찾아야겠다. 뭐가 됐든 간에. 이거 뭔가 방법이 네. 반드시 나와야 되는. 네네. 이거 그러니까 가스공사는 사실 약간 개그로 할 수 있어요. 와, 이 회계를 이렇게 하는데 사장이 감옥에 안 간다? 뭐 이런 회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개그로 할 수 있는데 한전은 진짜 좀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 네. 여하튼 문제 제기를 이렇게 또 예. 이용 기자 특유의 시각으로 해주셨고 한번 지켜보면서 네. 예, 우리가 이 정도 지금 인식을 또 갖고 있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이 한전 얘기 참 어떻게 보면 갑갑한 얘기인데. 네. 야, 그럼 넌 에어컨 쓰지 말고 그런데 저도 에어컨 쓰고 싶고 에어컨을 싼 가격에 쓰고 싶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걱정은 또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내가 용돈 적게 받는 건 싫어. 하지만 부모님이 걱정되긴 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전기를 아낀다고 한전이 빛을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기를 오히려 많이 그러니까 소비를 쓰고 안 하면 많이 안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맞아요. 그것도 예. 이게 되게 애매한 지점이 그러네. 진짜 우리가 많고. 최대 누진세율로 전기를 많이 써야 팡팡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비싼 누진세율을 최고 단계를 내는 게 네. 한전에 가장 좋네요. 네. 근데 누진세를 또 안 하셨다고 하니까 누진세율을 조정. 조정.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네, 이제 네, 그 네, 8면, 10면짜리, 12면체짜리 루빅스 큐브가 돼가는 상황인데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재밌었습니다. 예. 네. 저는 항상 그러지만은 이용 기자님이 매번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되게 높이 평가해요. 인사이트가.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본인의 어느 정도의 의견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K2 박사님. 예. 지금 사진을 보니까 네. 아이고. 어디서 보셨던 사진?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으로 틀었던 네, 공개 네, 방송에서 네. 그 폭발 장면 같이 보이는데. 예. 뭐 전에 그 기사를 보긴 했었는데 또 네. 지난 시간에 파토님이 또 그 최근 뉴스로 또 얘기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제가 슬로우 모션까지 동영상을 틀었었죠. 그게 이게 재밌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저기 그래서 스페이스X 먼저 입장에서는 정말 네. 울고 싶었을 텐데. 사람이 다친 건 아니니까. 그쵸. 그래도. 다행히 네. 인명사고는 없었다라고 네네. 하고. 그래서 이게 그런 게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막 고개 푹 숙여가지고 네. 막 이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막 이렇게 잘 안 됐네.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오늘 그 좀 얘기를 그런 얘기 하시려는 거죠? 오늘 그 아, 얘기를 그래요? 하려고 바꿨습니다. 예. 페일링 페스트라고 적혀 있는 지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웃나 보자. 사장이 막 비슷합니다. 이빨이 보이냐? 이빨이 보여?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스타쉽 폭발 이게 아까 뭐 그 뭐죠? 그 월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 경우도 그쵸, 월즈. 폭발들이죠. 폭발들. 예. 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스페이스X가 뭐 로켓 한두 번 폭발시켰습니까?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스타쉽의 폭발들과 이제 빨리 실패하기에 네.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근데 페일링 패스트 빨리 실패하기 전략이라는 게 그 일론 머스크의 뭔가 그냥 일론 머스크만이 하는 그런 멋스러운 그런 행위가 아니고 이미 저희가 아는 훌륭한 에디슨 할아버지 토마스 에디슨 선생님. 이때 이런 멋있는 문장을 뽑았대요. 어렸을 때는 정말 그냥 발명 좋아하는 제주꾼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아주 큰 재벌이셨더라고요. 맞아요. 제주꾼 G,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뭐 실패한 게 아니라 뭐 필라멘트 막 미친 듯이 많이 넣어서 태워먹고 했잖아요. 뭐 그 로켓을 폭발한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실패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한 걸로 유명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방법 1만 가지를 찾아낸
발간했던 거다. 예, 그 거의 뭐 그 빨리 실패하기의 대북격인 거죠.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이런 정신을 이어받은 일론 머스크도 이런 멋진 문장을 또 예. It's an option here. 예, 실패는 하나의 그냥 여기 옵션이다. 예, 그 충분히 어떤 것들이 실패하지 않으면 당신은 충분히 혁신하고 있는 게 아니다.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뭐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연구 개발의 성공률이 뭐 90몇 %인가요? 뭐 이런 되게 성공률이 네. 매우 높은 연구만 한다 했을 때 약간 대비되는 걸로 약간 우리나라 연구 너무 뭐 성공하는 외연적인 연구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혁신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얼마 전에 생각할 수 지금 있죠. 현재 과학기술 그 AI 그 수석 네. 비서관님 뭐 나와서 예전에 하정우 박사님. 예, 거기 유튜브에 나와서 하신 얘기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네. 예, 현 대통령님과 그 당선 전에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 연구 개발이 뭐 성공 가도만 달리고 있다. 그 얘기는 뭐 되게 파격적으로 핵심을 찌르는 연구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 맞아요.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2005년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은 이런 페일링 페스트는 제가 알기로는 실리콘밸리가 어떤 원조 맛집 빨리 이거- 실패하기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실리콘밸리 이노베이션 센터. 이노베이션 센터. 저도 이거 하다가 찾아봤는데 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기본적으로 IT 기업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실패하기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코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딱 짤 때 개발하는 방식이 제조 물품을 만드는 방식이랑은 완전 다르죠. 이거 뭐 잘 아시다시피 그죠. 네. 앱스토어에서나 아니면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딱 다운 받으면 매일 거의 뭐 일주일마다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쵸. 그게 결국은 페일링 페스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담한 상품을 일단 출시하고 예, 그런 다음에 계속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일종의 실패죠. 소비자가 실패를 먼저 겪게 한 후에 그게 피드백으로 들어왔을 때 그 프로그램을 개선해 가지고 다시 네. 업데이트 시키고 이런 방식을 주로 쓰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자기가 일종의 제조 예, 쪽에다가 그냥 투입을 한 거죠. 거대한 로켓에다가 예. 뭐 이를테면 뭐 이런 거예요. 냉장고인데 막 만들어서 야 이거 될까 싶은데 야 일단 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시장에 집어넣고 저 뭐 냉동실 문이 잘 안 열려요 막 얘기하면 잠깐 기다려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되는 폭발하면 안 되겠지만 폭발을 하면 안 되겠죠. 그 경우에는? 초창기 테슬라 차주들. 그렇죠. 네. 약간 뭐 우리 그런 이용 기자도 거기에 해당하나요? 초창기? 약간 늦게 사신 거 아니에요? 그때 이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동차를 산 이후에 네. 보증 수리 받은 청구서를 합치니까 자동차 가격보다 비쌌거든요. 오. 그러니까 일종의 거기에 같이 들어가.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차의 어떤 품질이 개판인 거지만 네. 좋게 생각하면 약간 이노베이션에 나도 참여했다? 약간 이익인데 이노베이티브한 아, 예, 테스터였어. 네, 그렇죠. 네. 네. 그 보증 기간이면은 무료로. 그러니까 다 무료죠. 네. 예. 근데 그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차값에 신차 가격보다 비싸더라. 그래서 무료로 산 거나 다름없다. 차를 공짜로 그렇죠. 산 것 같다. 그러니까 1+1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서 이제 일종의 그 테슬라의 테스터로 써먹는 거죠. 네. 아까 소비자들. 한전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은 되게 샤프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할 때 보면은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단순하고 근데 진짜 그렇게 빈틈이 많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진짜 하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금액이 커진 이유가 뭐냐면 고전압 배터리 있잖아요. 그 네. 메인 자동차 배터리를 네. 한번 갈았거든요. 우와. 그게 거의 다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청구서를 봤는데 그 공임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임이랑 부품비 하니까 뭐 한 2,400만 원인 거예요. 그거 잠깐 한번 할 나오는 때. 네, 그래요. 우와, 이게 공짜라니. 와, 이거 대단한데? 예, 고장 안 났으면은 그 돈도 못 받을 그 뭐 공짜도 수리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폭발 안 아무것도 하고 없고. 살았다는 거에 대한 안도감은 없으시고 이거 꽁돈이다 막 이렇게 그러게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위험할 수도 있었다라든가. 네, 근데 어쨌든 이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무슨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막 50%막 해가지고 막 숫자에 X자 쳐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찾아보면 별 가격 차이도 안 나지만. 네. 근데 여기는 막 2,400만 원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죠. 보증 수리 무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렇게 설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더라고. 맞아. 그 아까, 비용 아까 그 책에 나왔잖아요. 그 X자랑 심리학적인. 똑같고 그것도 예, 그것도 그쵸. 그 비용에 다 들어가 있어 원래. 그쵸. 다 알고 갔겠죠. 뭐. 애초에 그걸 포함한 자동차 가격. 처음부터. 계속 가시죠. 네. 어쨌든 그래서 fail fast.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실리콘밸리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써놓은 게 로우 넘버 1 해서 fail fast, run faster.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자. 이게 지금 스페이스X에서 잘 써먹고 있는지 하여튼 그런 전략이고. 보기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와. 스페이스X에서는 처음에 펠콘 기억나시죠? 야, 펠컨 1. 네, 뭐그 이때만 나오는 해도 정말 일론 머스크 우는 장면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이때만 해도 정말 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 때는 그냥 무모한 도전이었죠, 진짜. 그렇죠. 그 1차, 2차, 3차 다 폭발하고 아, 이럴 때. 돈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구나 그냥 이런 정도. 네. 솔직히 진짜. 근데 맞아요. 그때 네. 회고했을 때 한 번만 더 실패했으면 망할 뻔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 전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4번 만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기술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자면 첫 번째 실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식된 알루미늄 너트로 인해서 가스가 리키지가 생긴 연료가 리키지가 생긴 옛날 그 그런. 건강원에 있는 개소주 만드는 그 소치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야, 그런 그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세대는 다 기억하는데 너도 그걸 기억을 하냐? 아, 저 알죠. 시골 출신. 아, 네. 저도 본 진짜 적이 있는 것 비슷하긴 같아요. 하다 네, 진짜 네. 비슷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엔진 사진을 우연히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그 알루미늄 너트를 잘못 썼다가 부식되는 바람에 야,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너트 하나 때문에 로켓이 폭발했으니까 얼마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버렸는지. 그래서 결국은 배웠다. 이것도 런 페스터. 그래가지고 강유료를 아낌없이 쓰고 계시네요. 스테인리스 스틸 너트로 바꿨대요. 알루미늄. 훌륭한 배움. 비싼 교육비. 네. 두 번째 알루미늄은 아무래도 좀 약한데 처음부터 스테인리스 스틸을 아마- 써도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는 아마 이제 처음에는 경량에 좀 더 이렇게 무게 이런 건 중심이 실패해보지 있었다가. 않은 자의 어떤 뭐 이제 와서 하는 이제 거죠. 와서 하는 얘기. 그 이제 두 번째 나 실패. 같으면 안 저런다 뭐 이런 거. 아이고 저걸 몰라서. 아니, 나 같으면 저걸로 놀러 다니지. 관조하는 사람들. 맛있는 거 먹고. 저 정도 부자면 저 펠컨 1부터 왜 시작을 해 저거. 놀러나 다니고 그럴 것이. 팔짱 끼고 뒤에 물러와서 보는 자들의 예, 얘기. 그 화성은 나중에 누가 가든가 말든가. 그 앞에 슈퍼 갈 때도 이렇게 가마꾼 불러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예, 그렇죠. 오히려 퇴보하죠. 이렇게 뭔가 과제 역신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마 타고 막 이런 거. 요거는 또 이제 펠콘 두 번째 실패. 네. 두 번째 실패가 2007년 3월 그 있었는데 왼쪽 그림 보시면 이건 네. 뭐 그 전기에도 나와요. 뭐냐면 연료통인데 베플 플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저게 왜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 중간에 저거 이렇게. 알아요. 아시죠? 예, 저거 그거 액체 연료가 그러니까 출렁거리니까 해놓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면서 막 진동을 하고 회전을 하고 할 때 안에 있던 연료가 출렁출렁 거릴 때 심하게 진동하면은 그 무게 중심이나 안정성에 영향을 주니까 그럴 수 베플 있겠네. 플레이트를 줘가지고 그거를 덜 출렁거리게. 전에 박사님이 그 뭐지? 그 누리호 설명할 때 한번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기억하는 것 그때 같아요. 있어요. 예, 근데 맞아요. 되게 재밌는 게 저거는 실은 아까 파터님 얘기하신 거랑 연결을 하자면 원래 로켓의 나사나 뭐 육군 뭐 로켓 연구소에 나온 자료를 보면 베플 플레이트를 설치하게 돼 있대요. 그런데 그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없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저것도 다 하중이다. 근데 기술자들이 저기 매뉴얼이 있어요라고 하니까 야 일단 다 없애. 그 일론 머스크의 그게 있잖아요. 뭐 했던 명언 중에 자기가 설계할 때 지키는 원칙은 딱 하나밖에 없다. 물리 법칙. 매뉴얼이고 뭐 따위 다 무시해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물리 법칙에 위배됐다고 했을 때는 설계에 다 반영해라. 그런데 매뉴얼에 있다고 그냥 따라하지 말아라. 뭐 이런 명언을 하면서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로켓이 폭발합니다. 물리 법칙이란 게 꼭 중력 법칙 무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저기 안에서 생겨나는 뭐 유체 상황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물리 법칙인데 물리 법칙인데 무식한 거잖아요. 그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기술자가 저걸 충분히 일론 머스크한테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계에 넣습니다라고 말하면 얘기하는 안 거예요. 되죠. 매뉴얼에 있어서 자기도 넣습니다. 알았을 텐데 이유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 근데- CEO 리스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죠. 자. 근데 이런 건 좀 진짜 저는 좀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경영자면 이런 걸 없애려는 결정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 원래는 실은 뭐 관료적으로 보자면은 예. 뭔가 이유가 있어서 넣겠지. 그리고 그냥 다 집어넣어가 되는데 원래 이게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이분이 IT 업계 하시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IT 쪽에, 그러니까 저는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본 적은 없고 그냥 뭐 홈페이지 만들고 뭐 이런 것만 해본 입장에서 내가 뭔가 어떤 기능을 개발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코드를 안 버린단 말이에요. 네. 막 쌓여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드 어딘가에 막 쌓여 있어요. 네. 근데 그 뭐지 주석 같은 거 잘 안 달아 놓으면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못 지워요. 그래서 레거시가 쌓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제가 뭐 얼마나 인류사에 뭐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뭐 얼마나 인류에게 기여하는 걸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체를 모르는 레거시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없애봐야 돼요. 이거 없애도 되나? 없애봐야 돼요.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그걸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라 로켓 개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네. 로켓을 터트리는데 영향을 미친 거죠. 대단하다.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하네. 한편으로는 신중하지 못한 거지. 왜냐하면 이해 못하고 내가 이해 못하고 매뉴얼에만 써있다고 엔지니어가 말했으면 제3자한테 또 한번 물어봤어야 돼요. 물리학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저걸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네, 네. 그 사람한테 왜냐하면 저건 지금 코딩이 아니거든요. 네. 거대한 로켓을 만들어 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게 기왕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더 바람직한 방법이었지만 뭐 무슨 이유론가 못했겠죠. 뭐. 아까 약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성향이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기성에 있던 뭔가 제도나 뭔가 관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저항감, 뭐 파격, 막 이런 거에 약간 화신이잖아요. 그렇죠. 왜 민주당과 공화당만 있어야 돼? 약간 이런. 실제 정치적으로 그런 게 있었고. 네. 그래서 어쨌든 폭발하고 나서 했다는 얘기가 폭발한 거 보면서 그 삭제한 그 기술자가 쳐다봤겠죠. 그때 했던 얘기가 이제 그 원칙을 추가한다. 배플 플레이트는 다시 설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잘리진 않는 거죠. 네. 뭐 어째 시킨 대로 했으니까. 진짜.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근데 많이들 자르겠지 그런 경우에. 근데 맞아요.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 자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책임을 전가해야 되니까. 제가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틀림을 치부를 알게 돼 버린 아는 거니까. 거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틀렸네. Sorry 이러고 나이스 그냥. 네 말이 맞았네. 세 번째 발사를 준비하자. 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발사도 실패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건 왜 실패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단분리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1단과 2단이 부딪혔다고 해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그러게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그런데 4번 만에 성공을 해서 펠콘은 성공한 모델이 되죠. 근데 이런 비단 이게 로켓에서만 적용됐던 게 아니라 이 사건 아시죠? 네. 로드스타. 그렇죠. 보기 좋게. 근데 되게 쿨하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것도 원인이 뭔가 나왔던 게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옆에서 구슬공 빡 던져서 창에다 던지기 전에 햅마루 이렇게 빵빵 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콕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해머로 때리죠. 실은 근데 저도 그건 겪어봤었는데 강화 유리는요 모서리 부분을 가격하면은 깨져요. 이 그렇죠. 면을 치면은 맞아요, 괜찮은데 모서리를 망치로 살짝만 쳐도 깨집니다. 근데 저 한마로 막 두드릴 때 모서리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은 그것도 뭐 설계미스일 수도 있죠. 그런 네.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총으로 뭐 유리창만 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뭐 했을 때 깨졌던. 그래서 잠금이 막 가 있었대요. 뭐 실은 이미. 그래가지고 쇠 구슬로 마지막 한 방을 날린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실은 뭐 패스트 페일인 셈이죠. 끝나고 나서 아주 쿨하게 사소한 문제였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례가 있고요. 저 사건은 약간 저로서는 어떤 네. 느낌이었냐면 얘네가 진짜로 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유리가 안 깨졌으면 네. 뭔가 약간 쇼처럼 보였을 텐데 네. 저게 유리가 깨지니까 어쨌든 자신이 있으니까 유리에 공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얘네 진짜로 이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전 오히려 약간 좀 더 놀라웠어요. 약간 용 기자님 그 테슬라랑 일론 머스크의 약간 팬? 아니 근데 팬으로서가 아니라 예. 이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행사 진행에 있어서 예. 너무 큰 리스크거든요. 저거 그렇죠. 진짜 망치로 때리고 있는 거? 맞아요. 그냥 혹시 연출을 모르니까. 해도 되는데. 예, 연출을 하고 그냥 요즘 그 코로나 이후에 애플 같은 데서 실제로 시연 안 하잖아요. 그냥 무비 보여주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로 저걸 저기서 때리고 있다는 것을 좀 그리고 심지어 깨지니까 더 확실하게 깨닫게 진짜 되는. 때리고 있는 거잖아 이러면서. 그게 사실은 제가 앞에서 뭐 제3자가 체크해야 된다고 아까 배플 플레이트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다 세트로 가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배플 플레이트를 제3자에게 체크하지 않는 일론 머스크가 저 사이버 트럭을 저거를 실제로 쇠공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무모하다고 뭐 딴 거 하다 갑자기 로켓 발사하고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다 예. 루빅스 큐브처럼 예, 다 예. 면이 맞아 떨어지는 면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하나를 빼가지고 그래도 배플 플레이트는 확인했어야지라고 했어야지. 이게 제가 안 하는 통하는 말이 거죠, 그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예, 거예요.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스페이스X가 로켓 개발하는 방식과 그동안의 나사와 미국 육군과 그 다음에 미국 연방항공청에도 매뉴얼이 수두룩하거든요. 로켓을 네. 쏠 때 이렇게 그렇죠. 써야 되고 저렇게 맞아요. 써야 되고 막 하는 것들을 일론 머스크는 그냥 한 방에 짜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로켓 개발을 했고 부분적으로는 펠콘이 성공했기 때문에 네. 여태까지 스페이스X에 남아있는 그 분위기는 그래 전통이랑은 다 부질없어. 물리법칙에 기반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실제 재기한 로켓 비행체도 만들었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스타쉽 화성에 가겠다고 만들어낸 로켓 실패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20년 12월에 스타쉽만 가지고 그 슈퍼헤비 없이 스타쉽만 갖고 쐈는데 첫 번째는 나오시는 메탄 헤더 탱크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갑자기 압력 감소가 일어났다. 이것도 제 생각엔 그 안에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연료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펌프 쪽으로 가해져야 되는 압력이 충분히 전달 안 돼가지고 맞아. 로켓 꺼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추락한 것 같아요. 이거 발사 직전에 네. 케이트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저 우주선 선체를 그 스테인리스로 한 게 맞아, 너무 맞아. 말도 안 되는 맞아. 그런 거다. 완전히 맞아. 모든 상식을 깨는 약간 그런 거다. 이런 재료를 말씀 그걸 하셨거든요. 선택했다는 네. 게 그리고 제가 옆에서 아마 저거 망치로 뚫게 만든 것 같다고 막 네, 평평하지 맞아요. 않다. 네. 저거 되겠냐 막 텍사스 보카치카에서 또 저걸 그때 그거 막- 맞아요. 예. 앤틱하다. 약간 60년대 느낌, 네. 5, 60년대 그런 느낌 느낌이네요. 앤틱 난다. 우주선 이런 떠오르는 말씀하셨어요. 야, 그게 저거 첫 번째 발사하기도 전에 얘기구나. 벌써. 그렇죠. 5년 전. 우리도 네. 참 역사가 근데 저희 강아지가 있는 게 참 특이하네요 사진에 가운데. 그러네요. 2호 아닐까요? 저것도 어떻게 보면 저기 그 항공청 연방항공청 그랬으면 아마 그냥 완전 깨끗하게 딱 해놓은 상태에서 했을 그렇죠. 텐데 네. 텍사스 시골 마을에서 네. 개가 돌아다니고 일론 머스크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가서 이렇게 좀 저기 가스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거 앞으로 두 건 쓰고 강아지도 하나 쫓아와 있고 좀 답습니다 참. 네. 그래서 요 뒤는 또 세 번의 실패들이 있었는데 네. 저기 SN9 같은 경우는 랩터 엔진이 그 착화가 안 된 것 같고 네. 또 그 다음에는 하드랜딩이라고 착륙하다가 재착륙을 시켰어야 네. 되니까 하다가 너무 그쵸, 세게 그쵸. 부딪히는 바람에 잘 안착은 했는데 몇 분 뒤에 폭발하는 사례도 네.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마지막 같은 경우는 랩터 엔진에서 또 리퀴지가 생겼다 이런 네. 온갖 실패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최근으로 와서 2023년 4월에 이제 슈퍼헤비랑 스타쉽을 합쳐가지고 이때 많이 열광했죠. 그렇죠. 고질라 합쳐지면서 더 열광했고. 맞아요. 네. 근데 이때도 첫 번째 그 인테그레이션 플라이트에서는 일단 분리 실패로 인해서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상승 중에 그 33개의 랩터 엔진을 갖다가 막 짜가리 붙였는데 5개에서 8개가 꺼졌고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2단 분리가 안 되고 제어 불능 상태 빠지고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냥 폭파 버튼을 눌러가지고 터트려 버렸던 그런 사례가 있고 이것도 23년 11월에 이 경우는 1, 2단 분리에는 성공했는데 그렇죠. 근데 슈퍼헤비 쪽 부스터에 이상이 생겨서 또 이게 땅바닥에 터지면 안 되니까 공중에서 폭발시켜버린 것 같고요. 야, 근데 빠르긴 하네요. 계속 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지금 러시아 나로호 때 그때 러시아가 그 자기 자신들의 최신 엔진이라면서 프로톤 엔진인가 해가지고 보내줬었죠. 했는데 그게 그 소련 붕괴 전에 있었던 엔진이고 지금도 러시아는 그 엔진을 최신 엔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근데 지금 몇십 년이니까 80년대에 나오는 엔진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까 그게 2019년이었는데 2023년에 지금 23년 1월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합체해가지고 또 쏜 거죠. 와 진짜 빠르긴 하네요. 슈퍼헤비랑.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네요. 진짜 혁신이란 그게 말이 패스트 정말. 페일의 특징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결국은 2단을 자폭 명령 내려가지고 터트렸는데 많이 나오는 이게 원인을 잘 모르는 그 엔진 로켓 엔진의 비정상 용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다. 그리고 이거 멋있다. 이게 이제 25년도 1월에 올해 1월에 네. 이 경우도 상단부가 분리된 뒤에 스타쉽이 고도를 막 높이다가 진동이 엄청 커지면서 연료 공급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뭐 통신이 두절되고 두절되면 당연히 폭파시켜야죠. 뭐 어디 가서 음. 떨어질지 뭐 이게 알게 뭐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됐고 저 직후에 이제 미 연방항공청에서 수사 들어가고 네, 조사 들어가고 네, 또 네. 중단됐었죠 몇 달 동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난리가 나니까. 삐져가지고 막 난 트럼프를 지지할 거야 막 그것도 이 무렵이었고요. 아, 이게 다 연결이 되려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게 3월에 불과 2달 뒤에 다시 발사를 하는데 또 폭발을 하죠. 네. 예, 그래서 이거 비행 약 9분경에 상단부, 그러니까 스타쉽 부분의 뒷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랩터 엔진이 한꺼번에 정지하고, 예, 그래서 뭐 145km까지는 올라갔는데 또 제어불능 상태로 막 돌아가니까 예, 또 뭐 터트려버리고 이때가 그거네요. 아, 이때가 조사하는 예, 이때구나. 항공청에서 조사에 이 착수해서 사진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그 네. 엄청 화려하게 막 불꽃처럼 폭발하는 그 이 그림들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월이랑 그때 그 사진이 맞는지 봤는데 되게 비슷한 걸 계속 다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1월이 아니고 3월이었다. 네. 참. 이게 이제 어, 그래서 그렇죠. 뭐 파토님이 예, 지난 예. 시간에 얘기하신 이건 너무 슬프게도 뭐 비행 중에 터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준비 상태에서 그냥 예. 폭발해버리는 예, 그런 게 6월달에 또 벌어졌습니다. 너무 아니, 무섭긴 한데요. 네. 아 근데 이것도 진짜 뭐 혁신이고 뭐고 뭐 패스트 펠리어가 뭐고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얘기 하는 부분이 예. 뭐 막대한 개발 비용. 그러니까 실은 여기 보시면 2023년 이후에 지금까지 시험 중에 파괴된 스타쉽만 45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우리가 보는 그 예, 예. 중계 돼가지고 본 건 이 정도가 아니지만 네. 다 이제 합치면 그 외에 이제 이것저것 뭐 다 테스트 합치면 하다가 폭발하고 뭐 할 때 폭발하고 근데 제 생각엔 눈에 안 보였던 그 실패들에도 분명히 아까 그 베플 플레이트로 네. 상징되는 일론 머스크가 믿고 있는 패스트 페일 전략에 대한 그래 우리는 세계 넘버원이고 프론트엔드에서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나하나가 학습이야 우리는 생각하고 막 밀어붙이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2023년이면 2년 동안 45기를 폭파시켰다는 거는 예, 보통 6,500억 원을 예, 이걸 뭐, 우리 이제 보통은 날렸다라고 말을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이제 네. 접근을 하는 거고. 이 그쵸. 부분은. 런 페스터 개념에서. 그래서 뭐 2년 동안 하드웨어 비용으로만 뭐 6,500억 이상을 공중에 날린 셈이다. 생각보다 저렴한 거 아니에요? 전투기를 저렇게 사도 몇 조 원 나올 것 같은데. 맞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방산 쪽에는 거품이 많아. 그쪽 가격들은 진짜 예. 예상해도 그렇게까지 그럴 비쌀 것 수가 같긴 없어. 예. 여튼 그래서 개발 비용 부분에서도 엄청난 손실이 있긴 한 거고 네. 실제 일론 머스크가 펠콘 개발할 때는 그것 때문에 망할 뻔했다는 얘기를 실제 자기 입으로 했고 그랬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까지 막 돈이 막 네. 생돈이 지금 나가는데. 나사에서 돈 받고 막 이렇게 되면서 투자금 들어오고 하면서 이게 이제 감내가 가능해진 거지. 초기에 뭐 스페이스X 생겼을 때는 뭐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왔을까.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요. 이름 보고 좀 넣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돈뿐이 아니라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당연히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성공을 해야 달에다가 그걸 뭐 날라서 보내고 맞아요. 하는데, 예. 그리고 안전 문제 아까 뭐 연방항공청 같은 게 조사 들어간 이유가 뭐 일론 머스크가 개인 돈 날려먹었다고 연방항공청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계속 45기를 터트려 가면서 이러다가 얘 잘못하면 어디다 뭐 피해를 주겠는데. 큰 사고 내겠는데. 그러니까 뭐 주택가에 떨어진다거나 뭐 네. 기타 등등. 그리고 실제로 그 여기 보시면 24년도 두 차례 스타쉽 폭발로 미국 플로리다 및 카리브해 상공을 지나던 항공편 500여 편이 경로를 변경하고 이착륙이 지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민폐인데 진짜. 연방항공청 입장에서는 제가 거기 공무원이면 이직할 거예요. 그렇게 욕은 자기네가 먹고. 그래서 뭐 이러면서 혁신의 상징에서 막 띄워주고 있는데 자기는 저거 뭐 결항되고 뭐 그러니까요. 보잉에서 뭐 어디서 막 뭐 민원 넣고 하는 귀찮은 거.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네. 항공사에서 막 민원 넣는 건 자기가 다 케어해주고 있고. 예. 그리고 뭐 벌금은 안 내나 보시면 이런 일 벌어지면. 있지 과태료 않을까요? 50만 원 뭐 이런 거. 50만. 과태료 50만 원 물 것 같은데 6,500억 500달러. 예. 이게 연방항공청에서 오면 그냥 끊어주는 거 아닐까요? 이거 갖고 가라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환경적으로도 23년 첫 발사 시에 뭐 콘크리트 파편 막 먼지 저게 뭐 공중에서 폭발된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인근의 국립 야생보호구역에 뭐 낙하해가지고
뭐 서식지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나오네요. 연방항공청에서 왜 스페이스 X한테 직접 얘기하지 왜 공무원들을 괴롭게 하는지 이제. 야, 진짜 정말 하여튼 뭐 살아있는 증언이다 저거. 예, 뭐 민폐를 주고 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 패스트 페일 전략에 대해서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믿고 있는 거는 오른쪽이죠. 네. 예. 네. 계속 실패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고 석세스.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언젠가 성공으로 갈 거야 네. 하는데 여태까지 그 실패 원인들을 쫙 보시면 실패가 되게 어떤 그걸 다 모았을 때 그 로켓의 실패에 대한 어떤 경전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예, 백과사전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실패였을까? 백화점식 실패. 뭐. 그러니까 그냥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뭔지 모르겠고 그냥 두더지 아. 게임을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건가? 저게 계단 맞아? 아. 그러니까 패스트 페일 전략이라는 게 정말 로켓 사이언스에서도 유효한 게 맞아? 라는 시각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런 패스트 페일 전략이 IT 업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컴파일과 실행에 돈이 안 들거든요. 맞아.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실패를 많이 해도 그냥 일단 한번 돌려보면서 하는 게 이익이 되는데 자기만 힘든 거죠 그냥. 네네네. 근데 이거는 완전 반대잖아. 정반대잖아. 그럼 아까 그런 뭐 피해들이 막 근데 생기고 저는 있고.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좀 농담처럼 45기인데 1조 원이 남는 건 좀 싼 것 같다 이런 약간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약간 생산 관리의 승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일론 머스크가 생산 관리 좋아하잖아요. 그죠. 약간 일본식 관리로 인한 뭐 이렇게 약간 좀 뭐 가격 낮추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나름의 좀 이런 여러 번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거 자체가 좀 대단하긴 하네요. 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사실 이 두더지 잡기를 보니까 네. 두더지 잡기 게임에서는 성공이란 건 없잖아요. 네. 아, 그쵸. 네. 언젠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실패가 늦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냥. 맞아요, 계속 이제 맞아요. 뭐 계속 실패도 하다가 예, 스코어는 계속 올라가지만 예, 스코어는 올라가지만 뭐 성공이란 건 없고 네.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거거든요. 네. 모든 게임이 다 그렇듯이. 네 돈이 허락하는 한 얼마나 늦게 실패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산할 때까지 예. 투자자들과 모든 그쵸, 투자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파산할 근데 때까지. 얼마나 늦게 파산하느냐. 가장 늦게 파산한 사람이 네임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점수 그러니까 올려주고. 이거를 지금 성공이라고 한다면 스타쉽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원래 일단은 뭐 사실 궤도에 올라가가지고 뭐 네. 위성 도출하고 뭐 이렇게 다 위성 궤도에 올리고 뭐 여기까지가 1단계 성공했지만 네. 2단계는 달까지 가야 되고 뭐 달 궤도 타야 되고 달에서 내렸다 올라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게 그런 식으로 쓰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는 사람을 100명을 태우고 가겠다고. 달이든 얘기했고. 화성이든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하게 되면 특히 네. 사람을 태웠을 때 네. 그렇죠. 사람 100명 태웠는데 이게 올라가다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계단 중간 어딘가가 예. 사람 태운 순간이었다 생각.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맞네. 어디가 계단 끝인지 알 수가 모르는 없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물론 뭐 항상 그 로켓이나 이런 거는 뭐 폭파나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실험적인 실패들 속에서 정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에 가까운 그 네.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 우려.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진짜 말씀대로 저 중간에 100명 태우고 가다 터지면 그것도 네. 패스트 페일리어라고 말할 거냐.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걸 알 수가 본인은 알까? 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려가 좀 그게 생기는 거죠. 본인의 어떤 그 위상, 나는 혁신가야, 이노베이터야, 나는 패스트 페일로 여태까지 모든 걸 성공시켜 왔어. 라는 어떤 그 과신이 있다면 조심스러운 거죠. 아까 베플 플레이트 사례 같이 실은 뭐 더덥고 그냥 매뉴얼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전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FAA나 아니면은 뭐 나사나 이런 데서 막 진짜 산더미처럼 찾았던 그 가이드 갖고는 그 제기한 로켓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걸 다 따르다 보면.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격이 필요하고 무시해야 될 그냥 관행적으로 만들어 왔던 그런 매뉴얼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 속에는 실은 또 다른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된 한 줄의 어떤 경험치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그걸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고 다 해봐야 돼가 됐을 때는 맞아요. 예, 그럼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거죠. 것도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일, 가능성 네. 중에 하나고 사실은 이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떨 때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하죠. 그런데 네. 또 한편으로 실패를 하면 정말 크고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정말 100명을 태우고 올라가다 폭발이라도 하기라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가 이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고 스페이스X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그런 류의 시도에 대해서 또 뒤처지게 되겠느냐. 크게 뒤지고 뭐 안 인류 하면- 전체의 트라우마로 남겠죠. 예, 그 수십 년 동안 시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 패스트 펠리어 전략이 정교하게 작동할까? 네. 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뤄낸 것들은 이뤄낸 건데 네. 이것이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승리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도 네. 사실은 그 경험 측면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이게 됐으니까 저것도 될 거야. 내가 하는 건 다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그게 없으면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또 문제인 거고. 그 어떤 느낌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약간 이해를 약간 그냥 개인적 경험에 미루어서 해보자면 옛날에 전자제품 사면 전자제품은 요만한데 매뉴얼이 요만했거든요. 맞아요. 네. 막 이렇게 두껍고 네. 막 그래가지고 그 버튼 하나의 사용법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해서는 안 되는 것, 뭐 불에 던지지 마시오, 뭐 네. 물에 담그지 마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꼭 넣어놔야죠. 다. 예,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먹지 뭐- 마시오. 뭐 느낌표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사용 중 뭐 사망이나 그에 준하는 사고가 날 수 있는 행위 뭐 이런 게 써 있고 뭐 이런 걸 뭐 예를 들어 뭐 전화기를 먹었을 경우 뭐 이런 거 그런 거 써 있고 뻔한 얘기 막 엄청 그리고 써 뭐- 있고 예. 이런 경우는 고장이 아닙니다. 그냥 네. 전원이 켜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뭐 이런 거 네. 있잖아. 있으나 마나한 얘기들. 군대에서 혹시 완전 새 총 꺼내 보신 적 있으세요? 완전 새 총? 그거 이렇게 약간 택배처럼 포장이 돼 있거든요. 열면 총 매뉴얼이 들어 있어요. 거기서 두껍게. 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폐기하는 방법, 뭐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을 때 뭐 폐기해라 돼 있는데 폐기 방법 해가지고 도끼 그려져 있고 이렇게 화살표 그려져 있고. 도끼 어딜 때려라. 뭐 이런. 그저 뭐 아주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면 굳이 가르쳐줘야 될 내용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도끼로 찍거나 뭐 아군을 향해 발사하지 마시오. 뭐 해골 그려져 있고 막. 아 진짜 그런 내용이에요. 진짜 그런 내용.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근데 그런 정말 쓸데없는 문서들이 많았잖아요. 예전에 많았죠. 지금 전자제품은 안 그러는데 그렇죠. 언제부턴가.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그걸- 기존에 쌓여 있는 경험치나 처음에 어떤 매뉴얼 개발할 때 같은 걸- 그걸 맞닥뜨렸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갖게 된 생각이 무시하고 가자라는 거에 대한 뭐 네.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 일단은 조립해서 해보자라는 걸로 갔던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쓸데없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도 많긴 많았을 거예요. 네. 뭐 나사를 왼쪽으로 2번 돌린 뒤 3번 돌려라 뭐 이런 거. 예. 아니, 그냥 한 번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트 페일리어, 그러니까 페일 패스트라고 하는데 그 실패를 그런 과연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담아서 실패라는 거를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실패를 어떻게 관리해? 그냥 실패는 실패한 거지 이럴 수 있는데 빨리 실패해서 빨리 배우자라고 얘기한 것도 계속 지금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그냥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계속 해봤더니 이런 거는 정말 생뚱맞은 실패야. 이거는 시도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이건 정말 무모한 실패를 무모한 실패가 예상되는 실험이야 이거는. 뭐 이런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원인이 막 산발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렇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저 성공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만져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면 약간 성공적이어 보이는 그것은 도대체 왜 성공했는가도 좀 약간 궁금해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매뉴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스페이스X도 언젠가는 이렇게 해본 다음에 매뉴얼을 만들겠죠. 결국은 그러면 또 다른 혁신가가 그걸 봤을 때 그걸 무시하려고 들 때는 이건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면 참 재밌는. 예, 여하튼 우리는 뭐 스타쉽이 성공해서 네. 뭔가를 보여주기를 진짜 바라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고 그것이 또 페일리어의 하나의 결과였다라고 중간에 이 진짜 임무가 들어갔을 때 네. 그때는 그 변명이 안 통하거든요, 사실은. 진짜 인명사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럼요. 이제 그건 뭐 성공을 위한 실패가 아니죠. 그런 그때부터는. 말 할 수가 없는 네. 거고 그리고 뭐 임무 들어가서 뭐 사람이 설사 타고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달에 뭐 도킹하다가 뒤쳐가지고 달 기지하고 같이 폭발해버린다거나 이런 수준은 우리가 더 이상 테스트 뭐 연습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뭐 TV에 나와서 뭐 많은 것을 배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웃으면서 막 주가 폭락하고 폭발했네, 막 투자자 뭐 몇 명 막 자살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거기까지 갔을 때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이 결과를 맞네요.
예, 그런 부분들 아, 예, 누가 있다라는 그랬더라? 거. 월드컵은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다. 이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누가 했었는데. 예, 월드컵은 아니죠. 예, 월드컵은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었는데 과연 일론 머스크에게 월드컵은 어디인가? 달인가 화성인가 사실 지구궤도인가 다른 실은 네, 넘어야 될, 화성인가 그 뭐. 올라야 될 계단 중에 하나였을 뿐, 막 네. 이러면 네.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뭐 제로인가 10명인가 100명인가 참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말씀하시네. 아 근데 결국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저 스타쉽은 100% 완벽하고 100명을 타고 가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날은 있을까요? 그런 날은 없잖아요. 100명이 다 어느 정도 과거에 45회 이상의 앞으로도 이을 테니까 폭발 사고들을 머리에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물론 감수하고 가겠다고 하지만 감수하고 간다고 해서 그게 그럼 뭐 괜찮은 건가 이런 식의 문제들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여하튼 일론 머스크는 지금 정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다시 또 정당 만들고 하신다고 하는데 아, 좀 로켓에 좀 집중하시면 예 네. 조금 더 예, 로켓이랑 뭐 차랑 자동차랑. 예, 그 보증 이런 것도 좀 용 기자님은 네, 차 더 그렇죠. 고치실 거 없나요? 아, 이제 그 일반 보증은 끝났고 이제 그 전력 구동계 관련 그 보증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좀 고전압 배터리, 그러니까 그 리튬 배터리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지금 저는 이제 그 바꾼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만족스럽게. 예, 만족스럽게 타고 있는데 고전압, 그러니까 전력계통 보증이 이제 따로 있으니까 그 보증이 끝나기 직전쯤 해가지고 한 번 정도 더 고장이 나준다면 좀 오래 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몇 년 됐어요? 차가? 참으세요. 저 이제 내년 정도면 이제 완전히 제 차가 저희 차가 됩니다. 몇 년인 거예요? 왜 6년? 5년 할부. 네. 5년 할부. 네. 이야. 야, 뭐 아무튼 네네. 그때까지 잘 이제 많이 누리셨고 그렇죠. 테슬라의 훌륭한 하드 테스터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고전압 배터리가 전력계통 보증이 끝나기 직전 정도에 한 번 정도 더 고장 나주면 좋겠다. 네. 이런 정도 소망. 예. 예, 염원이 실현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직후가 되면 너무 억울한데. 그러니까요. 다만 뭐 이렇게 고속도로 있는 데서 말고 집에서 네, 그쵸. 시동 거는데 안전하게, 안 켜진다던가 괜히 또 저 일자 드라이버 갖고 막 이상한 거 안 돼. 하지 마시고. 네, 그걸 네. 다 티나요. 다 들켜요. 예, 다 찍고 있기 때문에. 예. 여자들 퍽퍽퍽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네. 자, 네. 이 정도 하고 참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원래 별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번엔 별해는 사람들 안 하고 특집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예, 그 특집은 뭔지는 제가 공개는 지금 드리지 않고 와. 예, 다음 시간에는 특집 방송을 근데 재밌을 겁니다. 궁금하다. 뭔가 준비했다는 거. 뭐 그러니까 뉴페이스가 나오시나요? 아니면 뭐 사람인가요? 뭐. 그런 거라도 살짝. 게스트가 사람이 나오시는데 그렇죠. 예, 일론 머스크 아니고요. 아, 일론 머스크 아니에요. 네. 아. 도널드 트럼프. 예, 도널드 트럼프 나오면 참 재밌긴 하겠다, 그죠? 진짜 재밌겠다. 네, 네. 아닙니다. 저는 좋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들은 미국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네, 아니고요. 네. 여하튼 뭐 지금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이 뭐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중요한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분을 한 분 모셔서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과학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네. 예, 다음 회에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격동 공개 방송도 그 다음 주에 나가는 별사 대신하는 특집 다음 주에 나가는 공개 방송도 많이들 오지 못하셨더라도 예, 봐주시길 바라고. 그럼 우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